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시작은 애들 오기 전에 우리 슬 상충곡 복습할 겸 결사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다던데요. 결사도 결사 시험 범위다라고 얘기하셨다던데 따로 프린트로 준비해서 수업하신다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상충곡 끝까지 한다고. 끝까지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왜냐면 끝까지의 출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끝에 나갈 수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성격 얘기해 주셨죠. 초기에는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충신 연주지사의 가사의 색깔 혹은 강호가도의 색깔로 정철이 주류를 창작을 하다가 조선 중기에서는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가사로 박인노가 대표다라고 얘기했지. 초기에는 전격가사, 후기에는 변격가사로서의 전개 방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충곡 복습을 좀 슬 하면 뒤에 끝부분까지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뒤에 넘기시면 251 상충곡부터 가겠습니다. 가사라는 갈래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사음보 연속체, 시조의 장형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조가 길이가 길어졌다라고 생각하시고 맨 마지막에 3~5~4~3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무슨 가사? 전격 가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는 조선시대의 가사이고 조선시대의 가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초기 가사는 어떤 성격을 지닌다? 관념적, 좀 추상적. 그래서 얘는 강호 한정가의 대표야. 강호,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는 강호 한정가의 대표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사 위에다가 뭐라고? 초기, 조선 초기의 강호 한정가입니다. 하나 적고 갈까? 강호 한정가. 강호, 자연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다. 강호 한정가. 정극인의 상충곡입니다. 나는 현대시니까 생략. 모두 자연과 관련된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 두 작품에 드러나는 한국 문학의 고유한 특성은 자연 친화적인 삶이야. 어서 너무 환영해. 이거를 좀 들고 가보실래요? 결사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 하니까 결사를 좀 추가로 251페이지를 펴야 돼요. 미리 거를 봐가지고 집중해서 한번 나가봅시다. 해제 부분의 작품 좀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작가 정극인이 밑줄기자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무르면서 지은 것에다가 밑줄 상춘이라는 제목을 아셔야 됩니다. 상춘 제목이 뭐예요? 감상한다 봄을. 봄을 감상하는 노래. 그래서 상춘이라는 제목 그대로 봄을 구경하고 즐기는 노래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아이고 밑줄 꺼야 되는데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시적 화자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은일가사라고도 하죠.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숨을 은자, 숨을 일자 사용해서 뭐라고 한다? 은일가사라고도 합니다. 은일가사. 어두운데 우리 스님 고생했습니다. 오늘 일기스로 좀 합시다. 은일가사라고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거 하나 좀 적고 가면 되지 않을까. 자연에서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양반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 은일가사라고 좀 적고 갑시다. 다시 한 번 더 밑줄 긋고 갈게. 속세를 떠나 자연에 묻혀 살고 있는 시적하자에다가 밑줄 꺼서 뭐라고? 은일가사. 숨을 은자, 숨을 일자를 기억해 주쇼. 시적하자가 어느 날 봄을 맞이했어. 봄을 맞아야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 손가락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사람들 봄을 맞이에다가 밑줄 아름다운 경치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화일체의 경지를 느끼고요. 물화일체의 경지에다가 밑줄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드러낸다. 시적하자의 정서는 어떻다고? 만족감에다가 밑줄, 자부심에다가 밑줄. 그래서 봄을 감상하는 노래, 안빈낙도 안분지족의 삶의 만족감과 자부심. 그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결사 부분이 찐으로 진짜 중요한 장면이 맞습니다. 결사 부분이 시작해볼게요. 홍진을 붙인 분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여기에서의 홍진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속세라서 홍진의 대립되는 시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뭐라고 적으셔야 돼요? 단답형으로 홍진의 대립되는 시어를 찾아라 라고 하면 바로 밑에 살림이 있습니다.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죠. 홍진은 속세, 살림은 자연. 홍진에 묻힌 분내에까지 가로로 묶으시고 마이너스의 속세 사람들아 인의 생애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인의에다가 동그라미 화자가 자신의 생애 강호 한정의 생애가 어떠한지 물어봅니다. 어떠한고 질문을 물어봄으로써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지.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칠까 못 미칠까에다가 밑줄 자부심의 서리법. 선인들의 풍류랑 옛사람들의 풍류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내 모습 어떠한가라고 보라는 거야. 천지간의 남자라는 몸이 나만 아니라 하건만은이라고 하면 무슨 뜻? 많건만은. 살림 표시 좀 해줘. 홍진이랑 살림이랑 공간의 대립 여러분 나름대로 표시 좀 해줘. 살림에 묻혀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니네는 모르겠는가. 지랑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에서의 지랑. 수강호흡에다가는 공간 1이라고 딱 적어주셔야죠. 네오박스로 표시하실 거예요. 몇 칸짜리 초가집입니다. 하자는 소박하고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죠.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다? 수감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어. 수감호흡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공간 1 그리고 소박이라고도 좀 적어줘. 소박하게 가난하게 몇 칸짜리 초가집에 벽계수 푸른 시냇물이 앞에 흘러갑니다. 그림 밑에 보이십니까? 시작하자가 살고 있는 삶의 공간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몇 칸짜리 초가집 그리시고 앞에 푸른 시냇물 흘러가고요.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을 그려주세요. 송죽, 동그라미,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숲 속에 시작하자 뭐가 되었다? 풍월주인이 되어셔라. 풍월주인에다가 자그만하게 별표. 화자는 뭐다? 바람과 달의 주인이다. 자연에서 풍월주인의 신선의 삶을 살고 있다. 살림에 묻혀서 살면서 지극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하자의 정서는 어때? 만족감에다가 밑줄. 그래서 단어 뜻을 놓치면 안 돼. 무조건 해석 문제가 나올 거거든. 여기까지 서사야. 자연에 묻혀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데 홍진, 살림과 대립되는 공간인 거 기억하시고 풍류랑 송죽 됐고 한국 시가의 문학의 운율적 특성. 와 좋다. 한국 시가 문학의 운율적 특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위에다가 뭐라고? 사음보 연속체라고 적어야 돼. 가사는 어떤 문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사음보 연속체 한번 적어줘. 한국 문학 시가 운율의 특성은 사음보 연속체야. 홍진에 묻힌 분내 인의 세계 어떠한고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사음보 연속체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제재계가 놓칠 수 없어서 한번 보고 갈게. 서정가사, 양반가사, 은일가사, 강호 한정가인데 하나 더 추가시켜야 돼. 조선 초기에 쓰여진 가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서 정형성을 잘 지니고 있는 무슨 가사다? 정격가사 적어주셔야죠. 정격가사. 맨 마지막 행이 시조 종장의 음수율 사무사삼으로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정격가사입니다. 묘사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봄의 아름다운 경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예찬합니다. 예찬적에다가 밑줄. 봄 경치를 감상하면서 즐기는 만족감, 즐거움, 안빈낙도의 삶을 기억해주세요. 표현기법 다 찾으셔야 되거든요. 직유, 대구, 의인, 인용 어디에 쓰였는지 다 보자고. 장진주사의 부분을 인용해 온 부분도 있었지. 공간의 이동에다가 밑줄, 수감모옥에다가 정자에다가 시냇가에서 봉두까지 올라가는 거를 살펴보고 싶으셔서 결사 부분까지 나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 사항부의 규칙적인 율격에다가 밑줄. 이거는 또 별표 3개. 마지막 행의 시조 종장과 형식이 같다에다가 별표 3. 사무사상으로 마무리했어. 시조 종장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지? 시조 종장 밑에 3, 5, 4, 3 음수율을 기억해. 음수율이 뭐다? 3, 5, 4, 3으로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 그래서 무슨 가사라고? 정격가사. 자, 한국 문학에 나타나는 자연 친화적 태도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됩니다. 밑줄 끌게. 자연과 인간이 하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화. 그래서 무라일체의 경지를 보여줘. 김상현 쌤이 이거 문제를 언제 내셨냐면 좀 자주 상충곡은 출제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내셨냐라는 걸 말로 하고 싶었어. 어떻게 내셨냐면 화자의 정서랑 동일하겠지. 유사한 정서를 구절을 막 여러 개를 가지고 뭐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봤었어. 지금 화제의 정서랑 동일한 CEE 선지들에서의 개수가 몇 개인지 띵띵띵띵띵 해서 한 10개 이 정도의 정서를 깔고 거기에서 동일한 정서를 고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기니디의 방식이 아니라 개수 문제였었거든. 그러면 강호 한정가를 찾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쌤이 직전에 직보할 때 자연 친화적인 정서를 싹 모아줄 거야. 그럼 그 구절들을 좀 연습을 해놔. 그리고 사랑의 노래인데 자연 친화인 척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 그런 함정을 좀 조심해야 되는 작품들을 보여줄 것이니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강호 한정가의 정서를 다른 낯선 작품도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 시조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상간 지어서 나 한 칸, 단 한 칸, 청풍한테 한 칸 들어본 사람들도 있죠. 남쪽으로 창문을 내겠소라는 현대시에서도 이렇게 면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충곡의 문화사적 가치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상충곡은요 가사문학의 효시라는 걸 기억해야 되거든. 작가 정극인이 만년의 관직을 그만두고 처가가 있는 태인으로 낙향을 했을 때 지었던 작품으로 이 말이 없다. 위에다가 적을게 우리가 가사문학의 효시라고 적자.
첫 번째 화사를 뭐라 그래? 효시. 가사문학의 효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은일가사라고 하는 거야. 은일가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정철의 작품을 적어주셨더라고. 김상영 쌤 필기 보면 관동별곡, 송민곡, 사민곡이라고 해서 정철의 초기 작품들을 적어주셨지. 그래서 초기에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가사문학의 성격이 중기에 서민의식이 성장이 되면서 후기로는 어떻게 돼?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가사로 권모가 된다는 걸 필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필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52페이지 계속 킵고잉. 엊그제 겨울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니 새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새봄을 맞이한 자연의 경치 묘사 시작할 거야. 엄청 다채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가 색채 이미지로 사용이 되고 있어. 그 다음 두 줄 백구법이라고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지.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 당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번호를 매겨야 돼. 도화에다가 1, 행하에다가 2, 녹양에다가 3, 당초에다가 4, 새우에다가 5. 그리고 앞에 벽계수에다가 밑줄 찍 꺼놓으면 왕따는 벽계수로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즐겨서 내시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도화, 행하, 녹양, 방초, 새우 5개가 봄의 계절감을 드러내주는 소재. 벽계수는 안 되는 거야. 수간모옥은 안 되는 거야. 송죽은 안 되는 거야. 소나무, 대나무가 봄의 계절감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야. 단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도화는 복숭아꽃, 행하는 살구꽃, 녹양은 푸른 버들, 방초는 향기나는 풀, 새우는 가랑비까지. 칼로 말하느니 붓으로 그려내니 감탄이지. 조화신공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었다? 조물주의 솜씨가 사물사물의 자연마다 헌사롭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대단해, 야단스럽다인데 그 야단스럽다가 무슨 뜻으로? 화려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헌사롭다에다가 밑줄 야단스럽다, 신비롭구나, 그리고 뭐다? 화려하다라는 뜻으로 야단스럽다.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헌사하다는 야단스럽다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별표 셋. 수풀에 우는 새는 봄의 기운을 못 내게 와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에다가 별표 셋. 새의 감정한 내가 느끼는 자연의 교태로움을 새 감정, 새한테 던질 투, 비출 명, 투영시켰다라고 하지. 새의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그시고 자연물의 화제의 정서를 뭐했다? 정서 투영이라고 적어줘. 감정이입은 한마디로 김상현 쌤이 뭐라고 바꾸실 수도 있다? 정서 투영이라고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 대놓고 얘기하잖아. 물알체연이라고 하면 단답형으로 물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의 물이 해당하는 시어를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물이 누가 돼야 돼? 물.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누구랑 하나가 된 거지? 여기에서 가리키는 물은 새라고 적어야지. 감정이입의 대상 물 밑에다가 새와 하자가 하나가 되었으니 흥이야 달을 쏘냐? 달을 쏘냐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적인 표현으로 새의 흥과 나의 흥이 같다. 하나다. 12도 단어 또 외워야 돼. 12 할인문의 주변을 걸어보고 정자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공간이 이동이 되었습니다. 정자로.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령 안 나오면 큰일 나지. 소요음령에다가 별표 셋. 천천히 거닐면서 시를 읊조리니까 산일이 적적한데 여유와 한가로움이지 그지. 적적함을 누리면서 뭐다? 홀로 한중진미 단어 뜻 체크해야 돼. 한가로움 속에서의 깃든 참맛을 아는 이가 없이나 호재로다. 호재에다가 밑줄 친구랑 함께 잔을 기울인다라고 하면 땡이야. 혼자 즐기고 있는 거야. 정자에 앉아서. 수업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계절적 배경은요.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새봄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그 자연의 모습을 묘사했어. 도와 행하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 새우 중에 푸르도다. 푸르름의 이미지 그리고 복숭아꽃이랑 살구꽃의 이미지를 무슨 이미지로? 붉은색의 색채 이미지로 생각해줘. 복숭아꽃, 살구꽃의 붉은 꽃잎의 이미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대해서 감탄하고 흥겨움입니다. 상중공계 작가 정극이는 꼭 읽어는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흥이야 달을 쏘냐라고 교과서 날개 문제의 흥이야 달을 쏘냐에 담긴 의미는 뭐야? 봄날에 수풀에 울고 있는 새의 흥감, 화자가 느끼는 흥이 같다. 한마디로 우리는 물화일체다라고 기억해줘. 253 계속 갈게. 이봐 이웃드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청자 설정이지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지. 산수구경 가자스라에서 가자스라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래서 청유형 어미지. 권유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응답이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대꾸법 갈게요. 답청은 오늘하고 욕기는 내일 하세. 답청의 단어 뜻도 기억해. 산책하기. 욕기는 몇 감기. 아침에는 채산에 나물 캐고 저녁에는 낚시질 하자. 고전 시가에서 낚시 나오면 여러분이 힌트 잡으셔야 됩니다. 어부나 낚시 나오면 무조건 뭐야? 강호안전 가야. 풍류적 행위거든. 조수라고 했을 때 위에다가 풍류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의 낚시질이 아니라 뭐다? 풍류적 행위다. 각 끼어서 익은 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좋을 때 마시는 술, 흥겨운 마음 구조에다가 밑줄 갈건으로 받아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 밑줄 그자. 꽃나무 가지 꺾어 수놓고 먹으리라에다가 밑줄 잔술을 세면서 마시겠다. 화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따뜻한 봄바람입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감은 화풍을 드러낸다라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니야. 화풍이 봄의 계절감이다라고 했을 때 틀린 말은 아니다. 삭풍은 어때? 삭풍은 엄청 매서운 바람이 나서 겨울바람이거든. 근데 화풍은 따뜻한 봄바람을 나타내는 시어입니다. 건듯 불어서 목수의 푸른 시냇물을 건너오니 그 다음 구절 별표 셋. 청향은 잔해지고 붉은 꽃잎, 낙홍은 옷에 지나. 낙홍은 옷에 짐으로써 붉은 꽃잎이 나를 물들였어. 내가 꽃잎으로 물들어. 그래서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물화일체. 내가 꽃물로 물들었기 때문에 물화일체. 술독이 비었다면 나에게 말해라. 다려 밑에다가 에게 아래어라. 소동 아이에게 다려 밑에다 또 에게 주가에 술을 불어서 어른은 막대기 잡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용왕보 나옵니다. 소요음령과 미용왕보가 차이가 뭐예요? 소요음령은요 천천히 거닐면서 실을 읊조리는데 미용왕보는 실을 읊조리면서 완보 천천히 걷는 거야. 그러니 걷는 게 D 소요음령은 걷는 게 A. 똑같습니다. 단어 뜻이. 미음왕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천천히 완보한다. 시냇가에 혼자 앉아서 시냇가 공간 3 명사 조흔이라고 했을 때 좋다 뜻으로 볼 수 있다. 좋다는 무슨 뜻? 깨끗하다. 그럼 진짜의 좋다의 라이크는 어떻게 표기할게? 디귿의 좋다였습니다. 국외음화가 되지 않은 형태로 좋다는 좋다였고요. 지읒의 좋다는 무슨 뜻이었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배경지식으로 꼭 갖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명사 고운 모래에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긋어보니까 떠오르는 게 도화야. 도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얘들아 인용 표현이 어디 쓰였어? 라고 하면 꽃나무 가지 꺾어서 수놓고 먹으리라가 정철의 장진주사에서 드러나는 구절이기 때문에 여기 때문에 인용이라고 생각해도 돼. 알았지? 청류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게 도하다라고 했을 때 도하는 고사인용이야. 도하 나오면 뭐야? 무릉도원이기 때문이지. 무릉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들에다가 밑줄. 화자가 시냇물 위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발견하고 초대장이야. 무릉도원 초대장 유치한 고사 이야기 해줬지. 눈앞에 보이는 들 또는 산인데 산으로 오기 했다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김상경 쌤이 내라고 설명하셨을 때 들이라고 하셨으면 산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라고 얘기 안 하셨으면 그냥 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릉에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라는 것으로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무릉도원에다가 밑줄 봄의 절경을 참미에다가 밑줄 물음표의 문제로 가자. 청향은 잔해지고 낙홍은 오세진다라는 구절은 무슨 뜻이다? 화자가 붉은 꽃잎으로 물든다라는 뜻으로 물화일체를 기억해줘. 넘기지 말고 253페이지 갈게. 풍월 주인이 되었다라는 자연의 만기. 봄의 기운을 못 내게 와서 교태롭게 울고 싶은 새한테 감정을 투영시켰어. 물화일체 속에서 한가로움 속에서의 찬 맛을 나 혼자 누리는다라는 것으로 한가로움 속에서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봐 이웃들아 산을 구경 가자스라 라고 자연의 경치를 구경을 합니다. 음주자적이라고 하면 술을 마시면서 즐기고 등고후감이라고 하면 이제 봉두에 올라간다. 높은 곳 밑줄 그어서 봉두라고 적어줘. 올려다 내려다 봤을 때 마을이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마을이 곳곳에 버려져 있고 수분행락이라고 하면 뭐다? 분수를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가자.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아가자. 사자성어 적어놓을게. 수분행락 밑에 분수를 지키면서 즐겁게 살아간다. 안분지족. 자기의 분수에 만족하면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안분지족. 254페이지 나가볼게. 이제 진짜 여기에서부터가 이제 결사 부분에 해당해. 순간 세로에라고 하면 순간 세로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것도 단어 뜻 좀 기억해 줄래? 솔숲에 오솔길에 두견화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쳐줘. 두견화가 무슨 꽃인지 물어볼 수 있어. 두견화에다가 동그라미 복숭아꽃으로 낚시질합니다. 두견화는 무슨 꽃? 진달래꽃이야. 두견화를 붙여들고 부여잡고 봉두에다가 네오박스 공간 4. 공간이 확대됐네. 수간목에서 정자에서 시냇가에서 봉두까지 공간이 확장됐네.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이거 내용일치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 천총만나기 곳곳에 버려져 있으니에다가 수많은 집들, 수많은 마을에다가 밑줄, 현대어 뜻풀이에도 수많은 집들에다가 밑줄.
곳곳이 버려져 있네 라고 하면 시적 하자는 홍진에 묻힌 삶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바라보니까 천촌만나기 곳곳에 버려져 있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면 땡이다. 알았지? 그냥 높은 곳에서 천촌만나기 곳곳에 버려져 있는 경치를 감상을 하는 것이지 속세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태도 지니는 거 아니다. 천촌만나기 곳곳에 버려 있니? 옆에다가 뭐라고? 플러스 표시 좀 해줘. 천촌만나기 곳곳에 버려져 있는 그 모습을 지금 감탄하면서 뭐라고 묘사를 할 거냐면 연하 1위에다가 별표셋 이런 게 은근히 시험 칠 때 기억이 안 나. 연하 1위 단어 뜻 뭐지?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 그대로 외워줘.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에다가 밑줄 그냥 한마디로 뭐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인데 구체적으로 물어봐. 연하 1위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금수를 재편한 듯 금수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비유적인 표현으로 뭐뭐 하는 듯 밑에다가는 지규 금수가 뭐지? 금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아.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이 금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대. 이거 표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빛이 비단을 펼쳐놓은 듯 지규적인 표현으로 아름다운 경치 묘사야. 봉두에 올라가서 속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경치 묘사야. 너무 고생했어. 결사 부분 한번 들어보자. 아름다운 경치 묘사라는 거를 꼭 계속 킥보잉. 봉두에 급히 올라서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만나기 곳곳에 버려져 있는 것 플러스의 모습이다. 연하 1위는 금수를 재편한 듯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경치의 묘사고 여기 부분 조심해야 돼. 엊그제 검은 들판이 검은 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겨울 들판 엊그제만 하더라도 겨울 들판이었는데 이제 봄빛이 여유가 있다. 봄빛이 유여할샤 유여할샤에서 리을샤 표시해줘. 유여할샤에서 리을샤 무슨 역할이지? 얘기 좀 해줘. 리을샤 어미가 무슨 역할을 해주지? 리을샤는 뭐뭐 하는 구나. 너무 중요합니다. 감탄형 어미입니다. 리을샤는 뭐뭐 하는 구나 감탄형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엊그제 겨울 들판이 시원한 겨울 들판이었는데 이제 봄빛이 넘치는구나 라는 것으로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하면 틀렸어.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으로 지금 시상을 전개했지 겨울 모습 실컷 얘기하다가 드디어 봄이 왔네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겨울 이미지였는데 오늘 보니까 봄빛이네 라는 것으로 이거는 계절의 흐름이라고 말했을 때 시상 전개가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계절이 흘러서 봄이 되어서 봄의 들판의 모습 그러니까 문제에서 잘 풀어라고 이런 말들에서 쌤이랑 1대1 이제 피드백을 받으셔야 됩니다. 엊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여유할샤라고 리을샤가 감탄형 어미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쌤은 결사를 넣는다라고 생각해. 김상경 쌤이 굳이 바빠 죽겠는데 결사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살펴보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 부분 때문입니다. 결사 지금 시작하는 거랑 또 하나 뭐 전격가사 3호사상으로 마무리 짓는 전격가사 때문에 출제하는 거예요.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린다. 사용된 표현이 더 뭐냐고 물어보면 시적 하자가 택하지 않은 공명과 부기잖아. 이름 떨치는 입신양명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어. 부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 자연에 은둔하면서 은퇴해서 나는 이제 은일가사를 창작하는 이제 풍월 주인이란 말이야. 신선으로서의 삶을 지향하는데 자기가 택하지 않은 공명과 부기를 의인화를 시켜서 공명이 날거린다, 부기가 날거린다 이랬을 때 본말 전도입니다. 자기가 택하지 않은 공명과 부기를 얘네가 날거린다라고 뭐라고? 주객전도로 표현을 한 거야. 주어랑 객체를 반대되게 표현했다. 주객전도에다가 밑줄 시적 하자가 꺼리는 공명과 부기를 공명과 부기가 날거린다라고 주객전도 표현한 거 기억해 주시고요. 공명 밑에다가 마이너스, 부기에다가 마이너스. 시적 하자 어떤 가치관이라고? 탈속의 가치관이야. 속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가치관? 탈속이라는 것도 기억해줘. 공명도 날거린다. 부기도 날거린다. 그래서 주객전도 하나 기억하자. 청풍명월에다가는 가로로 묶으시고 푸른 바람과 밝은 달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것이 있사올꼬 라는 것으로 와 여기가 소동파의 적격 부분이 인용이 된 거야.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친구가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청풍명월 외에는 친구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이면 충분하다라는 만족감이야. 친구가 적어서요 라는 외로움이 아니라 청풍명월 외에는 어떤 친구가 있어올꼬 라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시적하자는 얘네들이면 충분해. 친구가 청풍명월이니까 의법이라는 거는 당연하지. 단표노항 이런 걸 외우라고. 단표노항에다가 밑줄 끄시고 연하일이, 단표노항, 소유, 음령, 미음, 완보 이런 걸 외우자고. 단표노항 무슨 뜻입니까?
누항은 지저분한 거리나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누추한 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는 바가지고요. 표는 표주박이에요. 그릇에다가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바가지나 표주박에다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신다라는 뜻으로 밑줄 긋자.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에다가 밑줄. 그만큼 단표 누항은 어때? 선비의 청결한 생활에다가 밑줄.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단표 누항이라고 생각해. 나는 단표 누항의 소박한 삶 속에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헛된 해음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별표 셋. 그러면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소재, 시어 두 개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뭐라고 찾아 써야 될까?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찾아 써야 되지? 헛된 생각을 아니한데 그럼 시점하자가 생각하는 헛된 생각은 뭐다? 기억이 헛된 생각, 헛된 해음이 가리키는 것을 찾아 쓰라고 하면 두 개 찾아 써야 돼. 뭐라고 적을 거야? 공명과 북이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홍진이라고 적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헛된 생각에서 홍진 자체는 붉은 세상, 붉은 먼지 자체는 속세의 세상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헛된 생각에 해당하는 키워드 두 개 찾아 쓰세요라고 하면 뭐뭐 찾아 써야 된다? 공명과 북이야. 헛된 해음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명과 북이로 쏘세요. 공명과 북이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손으로 크게 적든지 공명, 북이.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거 찾았어라고 하면 뭐다? 공명과 북이입니다. 단표 누항의 소박하고 청빈한 삶 속에서 헛된 생각을 아니하니 공명과 북이에 해당하는 거 헛된 해음에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모타 밑에다가는 3. 아모타 아이구야라는 감탄사입니다. 아모타 아이구야 3. 백년행나기 밑에다가는 5. 이만한들에다가 4. 어찌하리에다가 4. 3호사사로 끝났으니까 시조 종장의 음수율 3호사삼과 동일한 마무리에서 뭐라고 얘기하자? 정격가사라고 얘기하자. 시조 종장의 형식과 같은 어찌하리 옆에다가는 정격가사라고 적으시고 아모타 백년행나기 이만한들 어떠하리 밑에다가도 서리. 이만하면 됐다는 거 아니면 이만한 게 부족하다는 거 아니면 이게 넘친다라는 거야. 아모타 백년행나기 이만한들 어때하리라는 것은 딱 좋다라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넘친다는 거야. 딱 좋다라는 거에서 뭐라고 적어야 돼? 만족감인 거야. 아모타 백년행나기 100년의 행복한 삶이 이만한들 어떠하리라는 거는 딱 좋습니다 라는 거에서의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그래서 마지막 행의 단계 하자의 생각으로 바로 와볼까? 물음표. 현재의 삶에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밑줄이자.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만족스럽다에다가 밑줄. 조금만 더 행복했으면이라고 하면 땡이나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이 소박한 한평생에 밑줄이자. 소박한 한평생의 보람과 자부심에다가 밑줄. 너무 만족스러운 자부심인 거야. 나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끝내준다라는 만족과 자부심이라고 기억해 주시고 쌤이 강조하고 싶은 어휘, 연하일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공명과 북이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청풍명을 단표누항 기억해 달라고요. 강호가도의 성립 배경은 정독 한번 해주셔. 강호가도의 성립 배경 옆에다가는 정독. 공명과 북이는 세속적 가치에서의 입신양명이라서 화자가 뭐라고 명명했다? 헛된 해음이라고 얘기했어. 헛된 해음에 해당하는 게 공명과 북이에요. 청풍명월과 단표누항은 하자의 친구가 청풍명월, 하자의 삶의 방식이 선비의 청빈한 삶 단표누항. 그래서 시작하면은 백년행락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어. 화자의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초가집 밑에다가는 수간모옥이라고 적어줘. 초가집 밑에다가는 수간모옥, 몇 칸짜리 초가집 수간모옥에서 시냇가로 어디 갔다가 가야 되지? 정자 거쳤다가 시냇가의 들판으로 갔다가 저 들판을 뭐라고 인식했다? 들판은 무릉도원이 저곳인가? 저 내가 그곳인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천천만락을 쫙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바라보니 안개와 노을 빛나는 햇살은 그네 비단을 펼친 것 같다라고 감탄을 했습니다. 봉두 위에 올라가서 탈 속의 세계에 시작하자는 뭐다? 헛된 생각하지 말자. 공명과 북이가 날 거리니까 나는 백년행락 이만하면 딱 됐다라는 만족감으로 점차 봄날의 흥이 더해지며 자연과의 물화일체에서 안빈락도 안분지족의 경지를 보여주더라. 오 좋았어. 255페이지 계속 했고 1번 갑니다. 화자의 공간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고 빈칸의 공간에 따른 하자의 행동이나 태도 중심 어구를 넣어볼게. 초가집은 수간모옥이라고 한 번만 더 적어주면 안 될까? 초가집을 수간모옥이라고 강조하고 싶어. 몇 칸짜리 초가집이야? 수간모옥.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에 대해서 홍진을 묻힌 사람들아 이내 세계 어떠하냐? 옛사람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라는 거에서 자부심을 드러냈어. 자부심에다 단줄. 그래서 시작하자. 소나무 대나
드나든 울창한 숲 속에 풍월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자랑했고요. 풍월 주인이라고 하자 자기 자신을 인식을 했어. 봄에 구경을 하면서 산보하면서 읊조려 보니까 충기를 못 내겨서 새가 교태롭게 울고 있는 것에 무라일체라고 얘기했고요. 한가로움 속에서의 참맛을 아는 이가 없이 나 혼자다라고 얘기하는 여유의 만족감. 시냇가로 가서 시작하자는 뭐를 마신다? 술에다가 밑줄. 그래서 봄의 흥취를 즐기고 산수 구경을 권유를 합니다. 모욕을 내일 하고 오늘은 뭐 하자? 오늘은 뭐 하자라고 얘기했지? 채산하자라고 얘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무릉도원을 인식합니다. 저들이 그곳인가? 산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천촌만락의 마을 사람들이 사는 곳을 바라보고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 금수를 재편한 듯 금수를 펼친 것 같다라고 묘사를 했죠. 봄빛이 넘쳐 흐르는 것은 뭐다? 겨울 들판이 검은 들판이었는데 이제 봄빛이 유효하구나. 자연과 버타면서 안빛낙도의 삶을 살아간다. 천풍명월 외에는 내 친구가 누가 있겠어? 라는 것은 천풍명월이면 딱 됐지. 단표노한 어떤 삶이라고? 바가지와 표주박으로 먹고 마시는 누한 누추한 삶이지만 청빈한 삶이라고 인식해줘. 다음과 같이 화자의 인생관을 파악해보면 속세 사람들은 홍진에 묻혀있는 거 마이너스. 부귀랑 공명 때문에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겠지. 화자는 살림에 묻혀있어서 지극한 즐거움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풍류랑 한중집 및 청풍명월. 화자의 인생관은 어떻다고? 자연 친화적인 소박한 삶을 추구한다. 소박한 삶에다가 밑줄. 오케이. 그럼 됐어. 비 오는 날을 끝내자. 비 오는 날 잡아봐. 비 오는 날에서 너무너무 중요해. 미스터 방이 나올까 비 오는 날이 나올까라고 하면 두 개 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빨리 갔다 오세요. 지난 시험에서는 왜 소설가 구구씨의 이 길이 빠졌잖아, 그지? 좀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해야 되겠어. 비 오는 날에 별표세. 미스터 방도 중요하지만 비 오는 날에다가 별표세, 비에다가 확실히 표시를 해줘. 비. 이 비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룩주룩 내립니다. 6.25 전쟁에서의 이 시대적 분위기를 비 오는 날이 기후적 조건이 작품의 분위기를 적고 가자. 비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기후적 조건. 계속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는 비는 작품의 애상적 분위기, 허무한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 작품의 분위기는 어떻지? 전후 6.25 전쟁 뒤에 다 무기력해. 허무함에 빠졌어. 전후의 무기력, 허무주의, 아무런 희망은 찾아볼 수 없는 낡은 목조 건물과 같은 동옥과 동옥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작품에서의 비 너무 중요합니다. 기후적 조건, 작품 처음부터 끝까지 비가 내린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형성이라고 적고 싶었어. 애상적 분위기, 너무 작품이 쭉 처집니다. 곰팡내 나는 이 습함, 전후의 무기력과 허무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숨이 막 푹 쉬어지는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마음, 작품의 분위기 형성, 전후의 무기력함과 허무함이다라고 생각해줘. 만점 노트 한번 바라볼게. 적고 갑시다. 단편 소설이면서 전후 소설이죠. 그런데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천성희 쌤도 이 얘기 하실걸.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옆에다가 제한점이라고 적자. 왜? 원구의 내면 심리는 다 직접적으로 서술을 하는데 원구의 시각에서 동욱과 동옥이를 관찰해서 묘사를 해서 전달을 하지, 동욱과 동옥이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구절은 없어. 원구의 시각인데 다 직접 제시야. 원구의 내면 심리는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나머지 인물들의 심리는 어때요? 원구의 시각으로 제시를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고 적었어. 기억하면 돼. 6.25 전쟁 중 장마철이고요. 공간은 키란지 부산의 변두리입니다. 전쟁의 극한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작품의 분위기야.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전쟁의 극한 상황이 가져온 인간들이 어때? 무기력하고 허무해.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 특징 첫 번째, 비 오는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쌤이 적자 그랬지. 기후적 조건이 작품의 무기력함과 허무함을 형성을 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비 오는 날이라는 의무란 배경을 밑줄 그으세요. 의무란 배경에다가 밑줄. 이게 전후의 절망적 상황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전후의 절망적 상황에다가 밑줄. 그리고 2번에다가 별표세. 무조건 시험지에 있어. 뭐뭐 하는 것이었다라는 종결의 서술어는 간접합법 표시야. 간접합법 표시에다가 밑줄. 종결어미가 다 전에 들은 거 혹은 내가 관찰한 거. 종결어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접합법은 관찰, 전에 들음이야.
작중 상황이랑 한 다리를 빼고 지켜보겠다는 거야. 내가 개입되는 게 아니라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냉소적 태도야. 냉소적 태도에다가 전체 줄거리는 읽고 갈 거야. 원군은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국남매의 불우한 삶이 떠오릅니다. 비가 내리는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비만 내리면 동국남매가 떠오르냐? 무기력하거든. 축축 처지는 그 우울한, 음울한 삶이거든. 불우한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국남매 위에다가 뭐라고? 음울 그 자체야. 음울. 음울하다. 음울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무기력한 동국남매의 이미지가 비 내리는 날이야. 원군은 피란지 부산에서 우연히 친구 동욱이를 만나는데 괜찮은 집안이었어. 뭐가 다랑쳐놨다? 6.25가. 그의 괴로웠던 삶과 여동생 동욱이의 이야기를 듣는다. 소아마비로 다리를 심하게 전달하는 거에서 신체적 장애. 동욱이는 폐가 같은 집에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세상과 단절에다가 밑줄. 원군은 거꾸로 하면 구원이지. 몇 차례나 만나는 사이에 동욱이의 경계가 점점 누그러지고 원군도 그녀에게 애틋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어느 날 동욱이의 집을 찾아간 원군은 일감이 없어서 힘든 상황에 모아둔 돈마저 집 주인 노파에게 떼어서 망연해진 남매, 또 거기에다가 사기를 당했으니 얼마나 더 암담합니까, 그지? 그럼 남매를 보게 된다. 원구가 이들을 위로해 주려고 다시 방문을 했더니 집주인이 바뀌어버렸고 동욱남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구는 집주인에게 분노하지만, 집주인에게 분노에다가 밑줄, 하지만 본인 자신에 대한 분노까지, 집주인에게 분노에다가 플러스 자신에 대한 분노라고도 적어놓자. 집주인 이놈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한, 자기 스스로를 향한 목소리로 바뀌어져 버려. 집주인에게 분노 플러스 자신에 대한 분노.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뭐라고? 무기력해져서 돌아옵니다. 무기력에다가 밑줄. 세 사람 다 어때요? 무기력한 전후의 젊은 계층들인 거야. 젊은 계층들이 희망이 없다. 인물에 대한 정리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등장인물에다가 별표 3개, 인물 빼고는 낼 게 없다. 이 문제 뭐 나온다? 인물 빼고 이거 비. 작품에서의 비, 배경의 역할 시험에 나와야죠. 것이었다라는 간접합법 제시. 따옴표가 없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없어요. 다 따옴표로 간접합법으로 전달을 합니다. 동욱이는요, 정신적 불구, 정신적으로 좀 힘든 상태야. 동생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 동생한테 이년아라고 하는 동생을 좀 박대하는 오빠야. 동생을 박대에다가 밑줄. 동욱이는 정신적인 상처, 6.25로 인한 상처야. 정신적 불구의 원인은 뭐다? 6.25야, 6.25. 동욱이도 꿈과 희망이 있었어. 실력도 있는 친구였어. 동욱이도 마찬가지. 근데 전쟁이 다 정신적인 불구를 만들어버렸다. 정신적 불구에 소아마비의 신체적 불구까지 두 가지의 불구를 기억해줘.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경계하고 적대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원구는 이름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구원이야. 동욱과 동옥이를 구원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본인조차도 의지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 둘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동욱남매의 불행에 대해서 연민도 느끼고, 연민에다가 밑줄 끄시고, 본인이 구해줬어야 됐는데 라는 죄책감도 느끼고, 죄책감에다가 밑줄, 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 무력감에다가 밑줄. 그래서 또 다른 전쟁의 피해자로서 나약함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인물들이, 청춘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 왜 이렇게 청춘들이 허무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하면 전쟁 때문에. 밑줄 긋자. 전쟁이 가져온 비정상적이고 무기력한 삶에다가 밑줄, 전형적인 젊은 계층들이야. 동욱과 동옥, 원구가 뭐다? 전형적인 전후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지울게요. 배경의 상징적 의미에다 별표 셋 무조건 나온다. 비 오는 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작품 전체의 음울함, 무기력함, 이 허무함, 암담 밑줄, 무기력에다가 밑줄, 계속되는 이 장마는 인물들의 불행이, 밑줄 긋자. 불행이 지속될 것임에다가 밑줄, 마지막 장면에서 불행 지속입니다. 본문 내용 갈게요. 앞부분 줄거리. 6.25 전쟁 때문에 부산으로 피난을 온 원구는, 원구에다가 동그라미, 친구 동욱이랑 동욱이 남매를 만나게 됩니다. 힘겹게 살아가던 두 남매는 주인 노파한테 돈까지 떼이면서, 돈을 떼이면서 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후의 사회적 분위기가 어때? 인정이 사라지는 거야. 돈이라는 것을 되게 밝히는 이해관계에서의 이해에 빠삭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야. 돈까지 떼이면서 인정이라고 찾아볼 수 없지. 새들어 살던 집에서 나가야 할 위기에 처하게 돼. 점심때가 거진되어서 원구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퍼붓는 비에다가 네오박스 다시 한 번 더 기후적 조건, 비 오는 날에는 동욱남매가 떠오릅니다. 집을 나섰다. 원구의 시각으로 한번 서술해보자. 나라고 바꾸면 돼. 나는 퍼붓는 비를 무릅쓰고 집을 나섰다라고 하면 딱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될 만큼 원구의 시각으로 서술을 합니다. 오늘은 동욱이와 마주 앉아서 곰팡이 쓴 속에다가 가로로 묶자.
이거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곰팡이 쓴 속은 뭐야? 이제 집에 나가야 할 위기고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상처들이 있어. 술로 씻어내리며 술 밑에다 가는 시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며 동욱이도 위로해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힘을 내봅니다. 원구는 술과 통조림을 사들고 찾아간 거야. 무조건 시험에 나와야지. 낡은 목조 건물에다가 네오박스 별표 셋. 낡은 목조 건물 입구로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위에다가 유사성. 누구의 이미지인가? 낡은 목조 건물, 쓰러질 것 같은 낡은 목조 건물. 누구의 모습이랑 닮았다? 동욱 남매의 모습과 닮았다. 전우의 무기력한 모습 딱 닮은 거야. 저 낡은 목조 건물 밑에다가는 동욱 남매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지. 상징적으로 드러낸 옆에 공간도 있으니까 전후 무기력 그리고 비극이라고 좀 적어줘. 전후 무기력과 비극의 삶이야. 쌤이 말로 할게. 전후 무기력과 비극을 나타내는다. 낡은 목조 건물. 딱 동욱 남매의 이미지야. 전과 마찬가지로 금방 쓰러질 듯이 빗속에 서 있잖아. 누구의 모습이라고? 동욱 남매의 모습입니다. 유리도 없는 창문. 창문인데 유리가 없어. 본 기능을 못해. 거적도 그대로 들이어 누워 있고요. 그러나 동욱이하고 원구가 불렀을 때, 동욱이 했을 때 큰 따옴표 있어 없어? 없지. 그게 간접 화법으로 대화가 제시가 되지 대화의 따옴표에 직접 화법이 없어. 동욱이하고 불렀을 때 곰처럼 마루로 기어나오는 사나이는 동욱이가 아니었다.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가느냐? 요런 거에서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 어디 갔습니까? 라는 거를 해 안 해? 안 하지. 전부 다가 뭐야? 간접 제시지. 이거 체크해야 돼. 이 집에 살던 젊은 남녀는 어디 갔냐? 밑에다가 뭐라고? 대화를 간접 화법으로 제시라고 적자. 끈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대화를 간접 화법으로만 제시를 해. 대화를 간접 화법으로 제시. 서술상 특징 무조건 나옵니다. 종결의 어미가 뭐만 하는 것이었다로 반복함으로써 사건 서술의 거리를 두는 냉소적 태도를 서술자가 드러내고 싶지요. 네. 그리고 대화를 간접 화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원구의 물음에 우락부락하게 생겼을 때 맺힌 데가 없이 어딘가 허술해 보이는 40 전후의 그 사나이. 이거 체크해야 돼. 40 전후의 그 사나이에다가 동그라미. 방비우라고 새 주인 닥달했잖아. 그 사람이야. 남매에 대한 정보 제공자에다가 밑줄. 남매에 대한 정보 제공자라는 거 꼭 기억해줘. 동욱이랑 동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당신이 정머시기입니까? 정머라는 사람이냐고. 다 간접 제시지. 다 헤라트잖아. 뭐뭐 사람이냐고 헤라트지. 서술격 조사 이다제 이 뒤에는 뭐로? 야고가 붙어야 돼. 다가 쓰이지 않아. 이냐고야. 대답 대신에 혼자 머리를 끄덕끄덕하는 것이었다. 원구가 재차 묻는 말에 사나이는 자기가 이 집 집주인이라고. 봐봐. 자기라는 제기대명사 사용하지. 제가 이 집 집주인입니다 라는 직접 화법이 간접 화법으로 바뀌어지니까 자기라는 제기대명사 사용하지. 이 집 집주인이라고 하면서 동욱은 외출한 채 소식 없이 돌아오지 않게 되었고 남녀 모두 사라진 거야. 그 뒤에 동욱이 역시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것이었다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봐봐. 대단해. 동욱이가 안 들어온 지는 여름이나 되었고 동욱이는 바로 2, 3일 전에 나갔다는 것이다에다가 밑줄. 원구는 더 이상 무슨 말이 없이 서 있었어. 허탈감에다가 밑줄. 어쩌지? 내가 얘네들 위로해 주려고 큰맘 먹고 통조림이랑 며칠 안 찾아갔거든. 그 10일 동안 안 찾아간 그 사이에 이 사단이 생긴 거야.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 그지? 원구가 말없이 서 있습니다. 한 손에 보자기 꾸러미를 들고 한 손으로 우산을 갖고 선 채 원구는 사나이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는 것이었다. 것이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욱 남매에 대한 원구의 태도가 어떻다? 동정을 했지만 연민을 했지만 소극적이었어. 적극적으로 동욱이한테 오빠 믿어라 같이 살자 했었으면 됐잖아. 남매를 동정하는 소극적에다가 밑줄. 역시 원구도 구원의 원구가 되기에는 무기력한 상태인 거야. 무기력에다가 밑줄. 이들 청춘이 이렇게 무기력한 게 다 원인이 뭐라고? 6.25 계속 갈게. 원구는 그대로 발길을 돌려서 몇 걸음 걸어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보자기에 싼 물건을 끌어서 주인 사나이에게 주었다. 술이랑 통조림이요. 이거 원 하면 주인 사나이는 대뜸 입이 해벌어졌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돈을 밝히는 이익에 예민한 상태에다가 밑줄. 전쟁. 그러고는 자기 여편네와 아이들이 장사 나갔기 때문에 점심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없으나 좀 올라와서 담배라도 피우고 가라는 것이었다에다가 밑줄. 무슨 재미로 시험 가겠느냐고 원구가 돌아서려니까 주인은 잠깐만 하고 불러 세우고 나서 대단히 죄송하게 대어놓으라고 하면 사실은 동욱이가 정 누구라는 분이 찾아오면 전해달라고 편지를 맡기고 갔는데 안타까움에 심하죠. 그만 간수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찢었다는 것이다. 밑줄.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에다가 밑줄.
XX 재수없죠, 그죠? 그래도 아무 말을 않고 멍텅이 서 있는 원구를 주인 사나이는 무한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미안한 거지. 동욱이는 아마 10중 8구 군대에 끌려 나갔을 거라고 자기 나름대로 추측해서 정보를 주는 거야. 동욱이는 아이들처럼 어머니를 부르면서 가끔 밤중에 울기에 뭐라고 좀 나무랐더니 나무라지만 않았어도 원구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날 저녁에 어디론가 나가 버리었다는 것이다. 것이다에다가 밑줄 동욱이에 대해서 원구는 죽지는 않았을까 자살을 하든지 굶어 죽었든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돌아서는 원구의 등에다가 대고 중요한 옷가지랑 뿌려가지고 간 모양이니까 자살할 의사는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병신이기는 하지만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 가서 몸을 판듯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밑줄이다. 몸을 판듯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정한 세태인 거야. 동욱이 얼굴은 괜찮으니까 몸 팔아서 먹고 살겠지. 비정한 세태라고 좀 적어봐봐. 비정한 세태. 전쟁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인정머리하고는 그렇게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고 주인 사나이는 짓거리는 것이었다. 사내가 뭐라고 예상하고 있어? 나가서 몸을 팔았을 것이라고. 여기에 나온다. 비인간적 냉정한 사회 분위기에다가 밑줄 쌤은 비정함이 느껴졌어. 그렇게 얼굴이 그만큼 뱀뱀하고서야 어디가 몸을 판들 굶어 죽기야 하겠느냐는 그 말에 이상하게 원구는 정신이 벌쩍 들어서 이놈아! 라고 했을 때 이놈 니가 했을 때 이놈 니가에다가 동그라미 시험에 나온다. 이놈 니가에다가 별표 치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물어보면 뭐라고 적어야 돼? 이놈 니가에서의 내를 가리키는 말 찾아 쓰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적을 거야? 주인 사나이라고 적으면 돼. 주인 사나이지. 동욱이를 네가 팔아먹었구나 하고 대들 듯한 격분을 마음속 한 구석에 확 솟아오르지만 봐봐 소극적이야. 무기력해. 천근의 무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를 가리키는지 물어볼 수 있어. 천근의 무게에다가 밑줄 동욱이를 보살피지를 못한 동욱이를 챙기지를 못한 죄책감에다가 밑줄 천근의 무게가 가리키는 말은 동욱 남매에 대한 죄책감을 내리누르는 듯한 육체의 중량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는 말없이 발길을 돌이키었다. 말없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지? 소극적 무기력이라고 적어줘. 말없이 발길을 돌리는 것이었다. 말없이의 소극적 무기력. 또 중요한 거 나왔다. 이놈 네가 동욱이를 팔아먹었구나. 한 번 더 외쳐. 누구를 향해서? 주인 사나이를 향해서. 땡! 주인 사나이를 향한 말이 아니라 이놈 니가 라고 했을 때 이놈 니가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에서의 내가 가리키는 거는 뭐라고 적어야 돼? 원구 자신인 거야. 시험에 나와. 이놈 니가 했을 때는 주인 사나이라고 적으시고 이놈 니가 라고 동욱이 팔아먹었구나. 두 번째는 뭐다? 원구 자신. 하는 흥분한 소리가 까마득히 먼 곳에서 자기를 향하고 날아오는 것 같은 착각에 오한을 느끼며 착각에다가 밑줄 끄시고 회환입니다. 회환. 나약한 자신에 대한 반성, 회한입니다. 원구는 호박덩굴 우거진 밭두둑길을 앓고 난 사람 모양 허정거리는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었다. 허정거리는 다리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죄책감이라고 적어줘. 헐레벌떡 걸어가는 죄책감이야. 자, 서술상 특징 보니까 것이었다 하긴 했고 큰 따옴표가 없어. 직접 제시해서의 직접 인용의 대화가 없어. 다 간접 화법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특징 1, 2 두 가지밖에 없지만 우리가 3개 추가시키자. 하나랑 2개랑 3개 한 번 더 추가시켜봐봐. 3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야.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번호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 그리고 번호 4,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 서술이라고도 적자. 원구의 시각에서 서술하니까 번호 4,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 서술. 천성희 쌤이 무조건 선지에서 낼 말들입니다. 대화를 간접 화법으로 제시했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네.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이 서술이 되네. 그러니 원구의 내면 심리의 변화를 쫓아가는 거야. 원구가 내면 심리가 변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2번. 원구의 심리 변화를 쫓아가는 문제, 이런 2번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1번에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원구의 심리는 제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인물과 배경에 대한 묘사가 서술의 중심이고 맞아. 4번에 관적 인용 방식에다가 밑줄 무조건 해라체의 관절이지. 문단을 구분을 하지 않으니까 작품의 분위기가 계속 암울하고 계속 음울하고 계속 무기력하고 3번에 원구의 착각은 뭐다? 불행을 방관했어. 그래 이 말 하고 싶어. 방관자. 후회에서 비롯되는 거야.
그리고 4번에 원군은 동욱이가 처했을 절망적인 상황을 짐작했지만 말없이 발길을 돌린다라는 거에서 뭐야? 무기력함이야. 무기력한 태도. 그리고 5번 문제는 다 외워줘. 힘겨운 삶으로 한 페이지 내면에 대한 비유를 뭐다? 곰팡이 쓴 소. 동욱이 남매의 궁핍한 처지를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뭐야? 유리 없는 창문.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것에 대한 담대로서 C가 뭐야? 담배라고 피우고 가라라는 거는 술이랑 통조림을 줬으니까. 인물 간의 사랑의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매개체라기보다는 비극성을 강화시키는 거야. 뭐라고 적어야 될까? 4번은 동욱의 거처에 대한 동욱에 대한 정보겠지. 동욱에 대한 원구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일 거야. 동욱에 대한 정보로 아니면 원구에 대한 인사가 있을 수 있겠지. 원구에 대한 인사.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 아이들의 저작거리 장난질에 그걸 감수를 못해가지고 원고한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에서 비극성이 심화가 되는 거야. 이것만 편지만 받았어도 뭔가 동욱이가 오라버니 저 어디로 의탁해 있겠습니다. 뭐 연이 닿는다면 다음에 만나기를 아디오스라고 했으면 원고가 동욱아 너를 놓칠 수 없다 라고 해서 쫓아갔을 수도 있잖아. 비극성이 더욱더 심화가 되는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서 주인 사나이가 동욱이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는 뭐야? 뱀뱀한 얼굴이라고 하는 거에서 미안해 뱀뱀한 얼굴일 줄 알았다. 중요한 옷가지를 챙겨갔다는 것은 자살하는 사람이 옷가지를 챙겨가지는 않죠. 그죠? 살려고 어디 장소로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오케이. 다 됐어. 방광과 동조, 전후소설, 연민 단어 뜻의 쌤은 좀 집착할게요. 한 번씩 다 보셔야 됩니다. 방광은 뭐야? 뒷짐지고 바라보는 거야. 동조, 전후소설, 연민까지 괜찮지? 딱 진짜 8시 반에 맞춰줄게. 쌤이 국가 간의 동맹관계하고 빨리 가서 수행하자. 알았지? 국가 간의 동맹관계 해버리자. 안 쉬고 해버리자. 알았지? 하고 또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아서 좀 하고 가고 국가 간의 동맹관계는 욕망에 대한 입장보다는 좀 살짝 약한 것 같아. 좀 봤을 때. 자, 시작해볼게요. 일단 국가는 자국의 힘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할 때나 나 혼자로는 쪽수가 좀 아쉬워. 역사와 전통 등의 가치가 위협받는다라는 위기 상황을 느낄 때 어쨌든 위기지. 위협을 견제 그리고 위협을 받을 때 다른 나라랑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이 뭐예요? 중심화제. 동맹 결성의 핵심적인 이유는 동맹을 하게 되는 이유를 제시했네. 동맹을 통해서 무조건 뭐다? 이익을 확보를 해야 돼. 이익에다가 밑줄. 이는 동맹 관계 유지의 근간이 된다. 근간 단어 뜻 너무 좋아. 사물의 바탕이 된다. 사물의 중심이 된다. 중요한 요소 근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동맹이 왜 결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를 했고 군사적 위협에 견제하기에 충분치 않다라고 판단을 할 때나 전통과 역사의 가치가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위에다가는 동맹 동기라고 좀 적어줘. 이런 게 느껴지면 동맹을 맺는 거니까 동맹을 맺게 되는 동기라고 좀 적어주고 갈까? 판단될 때, 느낄 때 동맹 동기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맹 동기. 한마디로 동맹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무조건 이익. 동맹의 종류는 알고 고마워. 방위조약, 중립조약, 협상 세 가지로 나눕시다. 방위조약의 특징. 조약에 서명한 국가들 중 어느 한 국가가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에다가 밑줄 모든 다른 국가 서명국들이 공동 방어를 위해서 참전을 하기로 약속하는 거야. 참전에다가 밑줄. 다음으로 중립조약은 서명국들 중에서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침략에다가 밑줄 똑같은 상황이지. 서명국들 간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 중립에다가 밑줄. 마지막으로 협상은 서명국들 중에서 한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또 역시 침략을 당했을 때 침략에다가 밑줄. 서명국들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차후에 협의를 하자. 차후에 협의에다가 밑줄. 다 침략에서 참전하냐, 중립이냐, 차후에 협의하냐. 정리를 하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방위조약의 경우는 동맹국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 강제성에다가 밑줄. 동맹국 간의 정치 외교적 관계의 정도도 매우 가까운 사이야. 매우 가깝다에다가 밑줄. 또한 두 번째, 조약의 강제성으로 인해서 방위조약이구나. 전쟁 발발 시 동맹관계 속에서 국가가 펼칠 수 있는 정치 외교적 자율성은 매우 낮다. 자율성은 매우 낮다에다가 밑줄. 강제성 높고 자율성 낮고. 즉 방위조약이 동맹국 간의 자율성이 가장 낮고요. 다음으로는 중립과 협상 순으로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체크해야 되는 정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한 연구에 따르면 1816년부터 1965년까지 약 150년간에 맺어진 148개국의
군사 동맹 중에서 73개가 방위 조약이 있고 39개는 중립 조약이고 36개가 협상의 형태인데 평균 수명에다가 동그라미 강제성과 자율성을 기준으로 방위 조약이 115개월이나 가는 거야. 가장 끈끈한 사이끼리 맥을 졌기 때문에 수명도 연장되는 기간도 길어지는 거야. 중립조약이 94, 협상은 68로 잘 깨지는구나. 따라서 하면 결론 도출하면 되겠지. 비례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뭐를 생각하면 된다. 강제성이 높고 자율성이 낮은 끈끈한 관계일수록 기간은 연장되는 겁니다. 다 바로 나오고 위와 같이 동맹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아.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이유. 현실주의자들의 관점과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는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시각의 차이에다가 아주 기인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 기인은 뭐다? 어디에서 비롯되다. 원인을 두다. 어떠한 것에서 비롯되다. 원인을 두다. 현실주의자들은 현실주의니까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 이기적 존재에다가 아주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중요한 행위의 주체. 국제사회는 국가 이상의 단위에서 작동하는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이지 않습니까? 국제사회에다가 동그라미 무정부 상태에다가 오야붕이 없어. 개별 국가는 힘의 논리로, 그러니까 천조국의 말을 무조건 듣잖아. 힘의 논리에다가 그러니 천조국이 어떻게 중국을 견제해서 계속 관세를 때리잖아.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모 결론 도출. 당나라는 군사적 동맹을 통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어야지 패권 안정을 취할 수가 있어. 패권 안정에다가 미국이 패권을 빼앗길까봐 중국을 그렇게 견제를 하는 거야. 패권의 단어 뜻 보자. 국제 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해서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건 패권. 특정한 패권 국가가 출현했어. 우리에게는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야. 그 힘을 견제하기 위한 국가 간의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국가들 간의 동맹 형성에다가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그 힘에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되기도 하고 편승하는 동맹이 형성에다가 이렇듯 힘의 균형점이 이동함에 따라서 세력의 균형을 끊임없이 찾는 과정에서 동맹관계가 변하는 거야. 이익관계에 의해서. 현실주의자들은 뭐를 키워드로? 이익관계. 그럼 구성주의자들은요? 역시 현실주의자들처럼 동맹관계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고정된 약속에다가 X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약속이라고 보고 있어. 구성주의자들은 무정부적 국제사회를 힘의 분배와 균형 등의 요소로 분석할 수 없다. 힘이 아니다. 힘 X. 힘 X 뭐를 주목해라? 관계. 구성주의자들은 관계로 보는 거야. 고정된 약속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동맹은 깨질 수 있어 라는 거는 현실주의자들과 구성주의자들의 공통점입니다. 얼마든지 동맹은 깨질 수 있어. 그런데 현실주의자들은 힘, 구성주의자들은 관계.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이 밑줄 한번 꺼줘. 상호작용에다가 밑줄 상호 간의 역할과 가치를 형성하면서 국제사회 환경의 변화를 만들어낸다. 동맹관계의 변화의 원인은 뭐라고? 상호작용. 상호작용의 변화에 따라서 동맹은 달라질 수 있는데 타국이나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국제사회에서의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긍정적인 동맹관계는 맺어지고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정적이고 구성원들의 역할이 가치가 없다면 동맹은 파기될 수 있다고 바라본 게 뭐다? 구성주의자들의 관점. 옆에 깃들이 빨리 정리할게. 국가 간에 맺어지는 동맹의 종류 유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동맹의 종류란 각각의 특성, 강제성과 자율성을 중심으로 기간도 비례관계로서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동맹관계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관점, 구성주의자들의 관점, 힘과 관계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주세요. 방위, 중립, 협상, 그거 정의를 데리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세 가지 유형을 비교를 했다는 점, 동맹관계가 변화하는 원인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견해를 제시를 했다. 서로 다른 두 견해에다가 밑줄 현실과 구성주의. 동맹관계 중에서 정치 외교적 자율성이 가장 높은 형태는 협상. 현실주의자들은 국제사회를 중앙정부와 같은 존재가 부재하는 일종의 무정부 상태로 바라봤고 구성주의자들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관계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고 맺어질 수 있고 넘어가서 다 왔다. 쌤 15분이 다 끝날 버렸는데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너무 맞는 선지로 고쳐야 돼. 1번에 3번을 맞는 선지로 고쳐야 돼 얘들아. 1번 국가는 동맹에 참여하여 자국의 이익을 무조건 확보해야 돼. 자국의 이익에다가 밑줄 끄시고 동맹 목적이라고 적어줘. 동맹의 목적은 자국의 이익이야.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에 공조체제 유지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지 말고 전쟁 후에 협의를 하자.
4번 동맹은 국가가 전쟁 등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맺는 국가 간의 약속. 중립의 조약은 뭐야? 참전하지 않는다. 중립을 지킨다. 3번을 맞는 선지로 고쳐줘. 패권 국가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힘에 탄생한 세력들의 동맹이 필요하다. 동맹으로서 패권이 탄생을 합니까? 아니요. 패권이 탄생을 하면 탄생을 하는 동맹이 맺어지거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끼리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이 뭉치거나 패권이 출현을 후에 탄생한 세력들의 동맹이 형성이 되거나 견제를 하는 동맹이 형성이 되거나. 맞습니까?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맞는 선지로 고칠 수 있어야 되고요. 2번은 여러분이 푸시면 되지. 구성주의에서는 관계, 그리고 이익관계에서의 현실주의적인 관점. 3번에는 바로 5번 나오고 4번에는 바로 1번이 나오겠죠. 그죠? 2번에서는 나머지 다 맞는 선지고 3번을 고쳐줘. 현실주의자들은 A국과 B국의 동맹이 파기된 이유가 B국에 대한 A국 구성원들의 신뢰가 약화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성주의가 할 이야기야. 이런 신뢰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구성주의자들의 관점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익의 관계에서. 오케이. 내려와서 견제하다, 건조하다, 근간이다, 탄생이다. 쌤은 여기에서는 근간 그리고 기인이라는 단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휘 잘 체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수행평가 해야 되는 사람들은 수행하고, 우리 이거는 다 잘 해놨으니까 봐봐. 너무 1시간 투자로 주말 가가지고 이거 잘 해올 수 있게 됐다. 온 거 너무 잘했다.